아버지, 제가 여태껏 드렸던 용돈 있잖아요. 그거 좀 돌려주세요. 뭐라고? 용돈 드렸었잖아요. 100만 원씩이요. 그래. 그런데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야. 네. 다시 돌려주셨으면 해요.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아니, 언제적 이야기를 해. 그거를 지금에 와서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달라고 못해요? 제가 드린 돈인데, 드릴 때는 형편이 좋았던 거고요. 안 좋아졌으니 다시 주셔야죠. 받을 땐 당연하게 받으시더니, 아들 힘들다는데 돌려주지 못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1세 손영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하나 있는 자식은 평생 손 씨에게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서부터는 손 씨만 보면 돈 타령을 하게 되었고 그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하자 아들은 돌변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자발적으로 주었던 용돈을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아들. 그런 아들을 보는 손 씨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막무가내인 아들을 단념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손 씨에게 집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달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에게 돈만 대주다가 생을 마감할 것 같았습니다. 연을 끊고 싶어도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기에 뾰족한 수를 찾아내야 했죠. 손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훤칠하고 똑똑해서 손 씨 부부의 자랑거리였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셋집을 구해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에 마음 같아서는 집을 한 채 사주고 싶었지만 손 씨 부부의 노후까지 생각하자면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도 감사해요. 아예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뭘? 그래? 너희 둘이 잘 보니까 금방 집도 사고 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은 손 씨 부부에게 감사하다며 잘 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 모두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 이 정도까지가 손 씨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손 씨 부부에게 뜻밖의 돈이 생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6년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손주 둘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너희 지난번에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어느 날 찾아온 아들에게 손 씨가 물었습니다. 모아둔 돈을 보태서 집을 사겠다고 해서 손 씨와 아내가 크게 기뻐했던 것이 벌써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잠시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좀 생각 중이에요. 뭘? 이사하는 걸?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죠. 그냥 회사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왜? 아니에요. 아들은 두루뭉술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려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여윳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친정 쪽에서 재산을 정리하며 손 씨의 아내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1억 원이 조금 넘었죠. 이런 일이 다 있네. 손 씨 부부는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놀란 것이 손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라고요? 1억 1,500만 원이야. 정말요? 그래. 아들은 로또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손 씨 부부는 며칠간은 들뜬 채로 지냈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내가 손 씨에게 말했습니다. 애들 이사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이사를 안 갈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래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고, 그러면 이걸로 애들 이사하는데 좀 보태줄까? 집을 못 사주고 전세금만 주었던 걸 두고 아내는 내내 마음에 걸려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으로 아들이 집을 구하는 것에 보태주자고 주장했죠. 하지만 손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어차피 공으로 생긴 돈이니 아들에게 주어도 무방하겠지만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제 힘으로 집도 사고 넓히고 할 수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손 씨 부부의 노후를 챙기는 게 훗날 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돈을 꼭 쥐고 한 푼도 안 줄 작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일부를 아들이 집을 장만하는데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그 말을 꺼내자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집 때문에 아니요. 사실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사업? 회사는 사업할 준비가 되면 그만두려고 했죠. 지난번에 말했던 게 이거야? 네. 그래서 이사도 좀 천천히 하려고요. 근데 마침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니까. 그걸로 사업 자금에 보태면 어떨까 하는데요. 손 씨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애써 들어간 회사를 이렇게 나온다는 게 위험성이 크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선호 엄마는 선호 엄마는 당분간 회사 다니다가요. 제가 자리 잡으면 뭐 그만둬야죠.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그런데?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요. 이렇게 일해서는 나중에 먹고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그래도 둘이 보니까 형편이 좀 낫잖아. 손 씨가 정확히는 몰라도 둘의 연봉을 합치면 남들에 비해서 꽤 높은 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하며 살 수 없다는 아들. 어차피 집 사는 거 보태주실 생각이었다면 그 돈으로 사업해서 성공해 볼게요. 나중을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은 투자가 아니냐는 아들에게 손 씨는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 씨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지만 또 아들의 말처럼 요즘엔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야 손 씨보다도 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손 씨가 받은 전부를 받길 원했습니다. 손 씨는 사업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어차피 없었던 돈인데 그냥 다 줍시다. 손 씨의 아내는 아들의 말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부터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던 아내였으니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노후는 생각 안 해? 나중에 크게 아플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해? 우리도 목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물론 연금도 나올 것이고 나름대로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는 해왔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아들에게 7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죠. 아들은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한 결정이었는지 아들의 사업은 반년 정도 지나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병원은 다녀왔어. 일은 안 하시는 거죠? 일은 진작부터 안 하지. 그쯤 손 씨는 몸이 좋지 않아서 하던 일을 접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손 씨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계좌로 100만 원 넣었어요. 100만 원을 왜? 그냥 용돈 쓰시라고요. 무슨 용돈이야? 쓸 돈 충분히 있어. 그래도요. 이제 벌이도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다달이 돈 나오고 모아둔 돈도 있고 그래. 걱정 말어. 제가 돈 잘 버는데요, 뭘. 아유, 잘 벌 때 저금을 해놔야지.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쓸 땐 써야죠. 아들은 웃음기 머금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용돈에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돈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여보. 광수가 또 돈을 넣었네. 용돈을? 100만 원. 지난번처럼. 그러자 손 씨도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안 줘도 된다니까. 겁봐요. 내가 뭘 했어. 우리 아들 같은 효자 없다니깐. 사업자금을 보태줄지 말지 고민할 때 아내가 손 씨를 무척 답답해했는데 이렇게 막상 잘 돼서 용돈까지 받고 나니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무슨 용돈까지 받아. 아직 전셋집에 사는 애들한테. 다 먹고 살만하니까 주는 거지. 그리고 돈을 그렇게 잘 번다는데 그깟 집 하나 못 사겠어? 손 씨는 그런 아내를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손 씨의 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이 걱정되는 한편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다달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용돈 못 드렸어요. 앞으로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이고 됐다니까 그러네. 왜 굳이 용돈을 줘? 그동안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래도 제 마음이 불편하네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던 용돈은 시간이 지나자 70만 원이 되었고 전달에는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힘들어지니 종래엔 용돈은 받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손 씨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용돈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아들의 사업이 힘들다는 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며느리마저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아들을 보니 무척 심란했습니다. 광수 사정이 그렇게 안 좋대요? 아내도 그런 아들네를 걱정하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손 씨도 생각에 빠져 있는데 마침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이 좀 막혀서 그러는데 한 3천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3천만 원? 큰 돈을 달라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자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요. 빌려주세요. 사정이 안 좋다더니 손 씨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손 씨가 망설인다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말했습니다. 차용증도 써드릴 수 있어요. 자금 돌면 바로 갚을게요. 무슨 자용증이야? 그냥 혹시 불안하실까 봐요. 아들도 손 씨에게 목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손을 벌리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 3천만 원까지 주었다가 못 받게 되면 사실 상속받은 돈은 손 씨 부부의 수중에 남아있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 사업이 망할 것 같다는데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 될 때 용돈까지 주던 애들인데 그거 다 받아먹고는 외면할 수는 없지.
아내는 당연히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지자면 받은 용돈은 다 합쳐도 2천만 원이 되지 않았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준 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천까지 주면 손 씨가 아들에게 주는 금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더 주었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손 씨는 결국 3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갚겠다며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써주었던 것 같았는데 훗날 생각해보면 가장 잘한 일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광수가 차용증 써준다고 그걸 써? 아, 그럼 우리도 빌려준 건 받아야 할 것 아니야?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던 아들한테 아내는 자신이 더 서운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손 씨도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돈을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손 씨 부부도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3천만 원만 있으면 금방 다시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3달쯤 있다가 찾아온 아들은 손 씨에게 아주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여태껏 드렸던 용돈 있잖아요. 그거 좀 돌려주세요. 손 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인상을 찌푸린 채 아들 쪽으로 귀를 다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용돈 드렸었잖아요. 100만 원씩이요. 그래? 그런데 그걸 달라고 그런 거야? 네. 다시 돌려주셨으면 해요. 돌려달라니. 손 씨가 황당함에 중얼거렸습니다.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언제나 아들 편이던 손 씨의 아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에 와서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달라고 못해요? 제가 드린 돈인데. 아들은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손 씨에게서 그러자 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인상을 험악하게 구겼습니다. 드릴 때는 형편이 좋았던 거고요. 안 좋아졌으니 다시 주셔야죠. 받을 땐 당연하게 받으시더니 아들 힘들다는데 돌려주지 못하세요? 당연하게 받은 적도 없었고 아들이 힘들 때 외면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논리대로라면 아들에게 드렸던 돈들은 손씨네가 힘들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반대 상황이었다면 아들이 선뜻 돈을 돌려줬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주었던 전세금과 사업자금 등을 합치자면 못해도 수억이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자면 손씨 부부의 노후 자금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이 주었던 용돈, 굳이 달라 그러면 못 줄 돈도 아니었습니다.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일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듯 싶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라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았고 손 씨도 노후 자금까지 위협당하면서까지 그 독에 대신 물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준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네가 준 용돈을 저금해뒀겠냐? 그리고 용돈을 준 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들은 손 씨가 주지 않을 것 같자 그건 모르겠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어찌나 소리를 치던지 내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효자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아내도 창백해진 채로 말도 못 꺼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여력 없다. 손 씨가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거실에 있던 작은 테이블을 엎을 듯이 들썩들썩하며 들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손 씨의 얼굴을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있던 돈은 너희가 사업한다고 해서 다 줘버렸잖냐?
용돈은 생활비로 써버려서 줄 수가 없어. 손 씨보다도 아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좀처럼 화내는 일이 없는 아내가 아들을 비난하자 아들이 씩씩대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래요? 다 같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힘 닿는 만큼 도와줬잖냐? 없는 걸 더 어떻게 내놓으라는 거야? 마련하려면 마련할 수 있을 돈이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옳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끝내 집을 떠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이 집이 한바탕 뒤집힌 기분이었습니다. 손 씨도 아내도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아들을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는지, 돈 잘 번다고 자발적으로 용돈까지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질 듯 했지만 또 온 집을 뒤집을 것처럼 위협하던 아들을 떠올리니 괘씸해서 잠도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궁지에 몰린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떠났으니 연을 끊어도 어쩔 수 없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고 아들도 그 난리를 쳤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런 손 씨의 예상과는 달리 아들은 금방 다시 연락해서 손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아들에게 손 씨의 아내가 머뭇거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난날의 아들을 떠오른 듯 했습니다. 아들은 기세등등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웬 종이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알아봤는데요. 요즘 시세라네요. 손 씨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손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뒤로 매매가가 쭉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어 보이기까지 하는 아들을 보고는 질리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손 씨 부부는 주변에서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살 집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지 손 씨에게는 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아들은 지대한 관심이 있어 보였죠. 아니, 여유가 없다면서요. 집값이 1억이나 올랐는데 여유 없다는 소리는 못 하시겠죠? 손 씨는 그 말을 듣자 기가 막혀서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팔라는 거야. 뭐 팔면 좋긴 하지만 그건 싫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손 씨가 화를 내자 아들이 진정하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팔지는 않아도 적어도 오른 만큼 대출은 받을 수 있겠죠. 뭐? 대출을 1억을 받으란 말이야? 네. 어차피 오른 만큼 더 공짜로 돈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무슨 이상한 논리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내놓으라는 아들에게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진 않아도 아들 결혼하며 전셋집 마련해 주느라 받았던 주택담보대출도 조금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그게 1억이 생긴 거냐? 팔아야 생긴 거지.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고?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융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득이죠. 이 집만 끌어안고 사시게요?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지만 눈이 이미 시뻘겋게 변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면 다른 걸로 돈 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돈 잘 벌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제가 알아서 일으킬 거예요. 아들은 손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 씨도 아들에게 실망했습니다. 반대로 돈 잘 벌 때는 효자 노릇 하려고 하더니 돈 못 버니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차라리 평범하게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게 더 효자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버틴다면 아들도 집을 마음대로 팔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손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광수 전화 왔네. 아내가 침음하며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전화가 받아선 안 되는 무서운 연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받지 말어. 차라리 차단을 해. 손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손 씨의 아내를 괴롭혀댔습니다. 아버지 좀 설득해보라며 말이죠.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간절히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출 받아서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손 씨 부부를 탓했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기까지 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해코지하니 마음의 상처가 남달랐습니다. 손 씨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던지 무슨 뾰족한 수를 내야지. 안 그러면 피가 말라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손 씨는 몇 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늘 수심에 차 있는 손 씨를 보고 이웃이 물었습니다. 손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아니,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연을 털어놓는 대신에 손 씨는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랑 연 끊어본 적 있나? 있지. 30년 만에 만난 동창놈이 자꾸 돈을 꿔달라고 그러길래 영 끊었어. 그 말을 듣고 손 씨는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손 씨가 아들의 연락을 피하는 대신에 아들이 손 씨의 연락을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을 줄 알았는지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손 씨가 심각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빌려줬던 3천만 원 말이야. 자용증 썼던 거, 그것 좀 돌려줘야겠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놓으라는 손 씨의 말에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돈을 달라는 말이 나오세요? 어처구니 없어 하는 아들을 보며 손 씨가 더욱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큰 빚이 있어. 그 말에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빚이요? 얼마요? 원금만 3억이야. 그 말에 아들이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3억이요? 아니, 뭘 어쨌길래 빚이 3억이나 생겨요? 사실 친구가 좋은 땅이 있다고 투자하자고 해서 또 너 사업 자금도 좀 보태주고 할 겸 작년에 빌렸어.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다 사기였지 뭐냐? 여러 사람이 투자하자고 해놓고 그게 무슨 기획부동산 뭐라고 하더라. 그리고 돈도 그놈들한테 빌리는 바람에 큰일 났어. 그래서 네 엄마나 나나 요즘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도와줄 수도 없었고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눈앞이 깜깜한데 이렇다가 감옥이라도 갈 판이다.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단 급한 김에 그 3천만 원 먼저 갚고 너 우선 사는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좀 받자. 저희 집이요? 아니, 아버지 아파트는요? 그건 진작에 팔려고 내놨어. 근데 이자 주고 원금까지 갚으려면 그걸로는 택도 없다고. 이자가 원금만큼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노발대발했죠. 지난번에 돈 갚으라고 집까지 찾아왔는데 어떡하냐? 자식인 네가 우리 좀 도와줘야지. 아니, 저희도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보다 상황이 안 좋냐?
일단 1억만이라도 마련을 해봐라. 그러자 아들이 일어나서 주춤주춤 물러났습니다. 이럴 게 아니고 차라리 경찰서를 가세요. 아, 진작에 갔다 왔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데 어떡하냐? 어떻게든 마련해서 좀 줘라. 아들은 손 씨의 집에 찾아온 이유도 잊었는지 생각에 잠겨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치듯이 떠나는 뒷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허술하게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금액만 듣고는 놀랐는지 아들은 깊게 생각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손 씨는 아들에게 차용증을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3천만 원은 당장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며칠 뒤에 손 씨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손 씨가 전화를 하자 받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급한 대로 1억이라도 마련해보라고 구구절절하게 써서 보냈더니 1시간 뒤에 여력이 없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차용증을 썼던 3천만 원은 갚았으니 이제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손 씨는 매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좀 부탁한다. 5천만 원 보내라. 3천만 원만이라도 빌려줘라. 지긋지긋할 정도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게 열흘 정도 이어지자 손 씨의 전화는 차단했는지 전화 연결음도 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 씨의 아내가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의 돈 타령에서 해방이 된 듯 했습니다. 손 씨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정말로 큰 빚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면당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푼도 아닌데 감당해낼 자식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서 아들을 쫓아내야 했나 싶어서 괴롭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틀어진 부모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내도 한동안 마음을 추스리더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돈 달라고 행패 부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공부시켰으면 다시 사업을 하던지 회사에 들어가던지 알아서 잘 살겠지. 우리도 우리 노후나 신경 씁시다. 그래. 여태 광수한테 준 돈은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돈 지켜서 말년에 병원비 없어서 자식한테 쩔쩔매는 삶은 살지 말자고. 아들이 달라는 대로 사업자금을 다 대줬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행복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등 돌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미 틀어져 버린 부모 자식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아들과 연을 끄는 죄책감은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부모 자식은 서로의 도움이 없을 때 더 잘 살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 말이죠. 이대로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너희도 집에 가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힘들든 말든 알아서 좀 살아. 갑자기 왜 그래?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래. 엄마 힘들어서 죽는 꼴 보고 싶은 게 아니면 제발 좀 쉬자. 쉬면 되잖아. 딸들 와 있으면 좋지 않아? 그러게. 이렇게 말동무도 우리가 있는 게 엄마는 귀찮아? 귀찮고 말고 할 것 없이 딱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코피까지 쏟은 엄마를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드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남들은 자식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안 자고 가면 서운해하고 그러던데 진짜 엄마 맞아? 이런 게 엄마면 은퇴할란다. 뭐? 엄마 노릇하다가 병들기 전에 그만한다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한종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딸들과 무척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10아들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늘 친구처럼 지냈던 탓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죠. 한 씨의 인생엔 딸들밖에 없었고 그만큼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딸들이 결혼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결혼하고 애를 낳으니 딸들은 한 씨에게 바라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 한 씨의 살과 뼈를 깎아서라도 제 한 몸 편하길 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한 씨는 뒷전이었고 손주들을 다 데리고 무작정 한 씨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지만 누구도 한 씨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병원까지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끼리 한 씨의 집에서 며칠간 놀고 먹으며 한없이 엄마의 수발을 바라는 딸들. 한 씨는 그런 자식들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수십 년간 뒷바라지했던 자식들을 앞으로 또 20년 넘게 뒤치다꺼리 해야 할 생각에 아득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제명까지 살지도 못하고 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한 씨가 요즘 자주 아픈 것도 어쩌면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작 스스로 효녀라고 칭하는 딸들은 그런 부모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들이 힘든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갑작스레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결심을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딸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한 씨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임성희, 임진희입니다. 3살 터울이고 둘의 사이는 어려서부터 유독 좋았죠. 그리고 한 씨의 남편은 딸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이 조금 넘었죠. 남편이 남긴 재산과 보험금이 있었고 한 씨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지만 두 자식의 학비나 생활비를 대느라 여유 있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혼자 벌어서 노후 자금도 마련을 해야 하니 늘 아끼며 살았죠. 두 딸 모두 지금은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딸은 결혼을 한 지 벌써 8년이었고 연년생 아이들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결혼해서 최근에 예쁜 딸을 낳았죠. 엄마, 애들 하원 시간 맞춰서 밥 좀 차려달라고 했잖아. 어머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7시에 밥 먹이고 다시 나가야 한다고 아까 점심때도 말했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냉장고 청소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첫째 딸이 퇴근길에 어린이집에서 손주들을 집에 데리고 오면 한 씨가 시간 맞춰서 저녁밥을 차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손주들 과외의 딸이 데려다 줘야 하는데 한 씨가 깜빡하고 아직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바쁠 땐 종종 이렇게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애들도 봐줬습니다. 손주들이 더 어릴 땐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연년생으로 낳고 맞벌이까지 하는 바람에 육아는 대부분 한 씨의 몫이었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부르르 떨 정도로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커서 어린이집에 가며 그런 일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첫째 딸은 한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하며 애 둘을 키우는 딸이 안쓰러워 거절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차릴 테니까 얼른 애들 앉혀. 아, 시간 없어서 꼭 시간 맞추라고 했던 건데. 지금 차려서 언제 먹이고 언제 나가? 그래도 저녁은 먹여야 할 것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저녁 때를 놓치게 되는 손주들이 걱정되어 말하자 딸이 짜증을 냈습니다. 됐어.
나가서 그냥 샌드위치나 김밥 먹일게. 김밥을? 엄마 때문이잖아. 늦은 시간에 꼭 과외를 시켜야 하는 거야?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 안 한 애들을. 다들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이 신경질을 내며 손주들을 다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한씨가 망연자실해서 서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과외가 저녁 8시에 한다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겠다는데 한씨도 이 이상 잔소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딸이 오면 집에 가기로 했던 한씨였지만 미안한 마음에 밤에 간식이라도 챙겨 먹이라고 이것저것 먹을 것을 해놓고는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걸 봤는지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냉장고에 든 건 먹였어? 못 먹였지. 바로 재웠어.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애들 샌드위치 한 조각씩 먹였는데? 전화를 끊기 전에는 결국 오늘 짜증내서 미안하다며 한씨에게 사과를 하는 딸. 내가 요즘 좀 예민해. 회사도 바쁘고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 한씨는 딸의 말에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서는 속상함에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손주들이 아주 아기 때부터 봐줬고 오늘처럼 집안일도 도와준 것이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주말이 되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큰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애들 좀 봐줘. 왜?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좀 쉬려고. 그래, 알겠다. 큰딸은 토요일 오후에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한씨는 5살, 6살 손주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천방지축 어린 손주들 등살에 일요일이 되었을 때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과도 체력적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60이 넘어서까지 한창 커가는 손주들을 어르고 달래기에는 힘에 부쳤죠. 게다가 한씨는 작년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허리나 무릎 같은 곳이 안 좋은 건 당연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식당을 운영해서 몸 이곳저곳이 고장난 듯 삐그덕거렸습니다. 허리는 디스크 수술을 한 번 했고 무릎은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엔 면역이 떨어졌는지 기운도 없고 몸살도 자주 걸려 큰 병에 걸렸나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한약 좀 지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성희가 지어준다고 했는데 아직 말이 없네. 언니가. 그러면 나는 다음에 지어줄게. 작은 딸이 전화를 걸어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크게 아픈 곳 없는 건 맞지? 그래. 그냥 좀 기운이 없는 거야.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그러면. 그래. 아프다고 하니 번갈아가며 전화하는 딸들 덕에 그래도 힘이 났습니다. 아들 가진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으니 한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엄마, 나 반찬 좀 해줘. 벌써 다 먹었네.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작은 딸. 유별난 손녀딸 덕에 작은 딸은 밥 차릴 새도 집안일을 할 새도 없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잔다며 돌이 막 지난 지금까지도 힘들어했죠. 그동안 한씨가 이런저런 반찬들을 해놓으면 작은 사위가 퇴근하는 길에 가져가곤 했습니다. 엄마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장도 못 봤다. 아, 정말? 그럼 난 어떡하지? 며칠만 좀 사 먹어. 요즘 반찬 가게들 많잖아. 그건 그런데 다 비싸고 맛도 없던데.
사 먹으면 조미료 맛밖에 안 난다며 작은 딸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말고 내일 와. 장 봐와야 되니까. 정말 알겠어. 고마워, 엄마. 건강 관리 잘하고. 푹 쉬어. 그래. 걱정 어린 말이 진심인지 빈말인지 두 딸은 한시를 한시도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반찬을 가지러 온다는 작은 사위 대신에 딸이 손녀딸을 안고 한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이 네가 웬일이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온 딸을 보며 한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딸이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하루만 자고 가게. 왜 그러는데? 오늘 김서방 시댁에 갔어. 너는 왜 안 가고? 애 데리고 힘들어서 못 가. 한시가 그래도 되냐고 하자 딸이 모르겠다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나 어제부터 몇 시간 못 잤거든. 엄마가 애 좀 봐줘. 엄마도 좀 쉬어야 해. 엄마! 언니 애들은 몇 년 동안 다 키워줬으면서 왜 우리 애기는 안 봐줘? 딸이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손녀딸을 한시의 품에 안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도 몸이 아프다는 말은 들을 사람이 없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한시는 아이를 데리고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애기야, 잠 좀 자자, 응? 자야 할미도 좀 눕지. 작은 딸이 육아 때문에 그토록 힘든 것이 괜한 투정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자질 않는 손녀딸. 밥도 한 번 먹이려고 하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내 딸이 매일 치러야 하기에 한시는 괴로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엄마가 도와줘야지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딸도 힘드니까 친정엄마를 찾을 테니 말이죠. 잠에서 깬 딸이 라면을 끓여 먹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컷 쉬어놓고는 웬 한숨이야? 쉬긴 쉬었지. 근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작은 딸이 답답한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한시는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느냐며 놀라지 않았습니다. 딸이 종종 하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애 맡겼다고 난리를 치시면서 한 번도 봐주지도 않으셔. 그러면서 빨리 복직은 하라고 성하잖아.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왜 힘들다고 하냐면서. 아이고, 저번에 손목이 하도 아파서 김서방한테 설거지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하필이면 그때 딱 시어머니가 오신 거야. 난리도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 김서방한테는 말해봤어? 당연하지. 김서방이 말하면 그때뿐이야. 집에 가셔도 계속 나한테 전화하시고 카톡 하시고. 한시도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위가 작은 딸에게 참 잘한다는 것은 한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늦둥이라 그런지 요즘 시어머니답지 않게 며느리를 꽤나 괴롭혔죠. 그 며느리가 한시의 딸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혼 생각까지 하겠어. 뭐? 이혼? 한시는 그제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서로 죽고 못 살던 딸 부부였는데 이혼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 그러자 딸도 심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홧김에 하는 말인 것 같았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종종 작은 딸네 집에 가보면 애 보느라 힘든 딸 대신에 사위가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지칠 텐데 말이죠. 한시가 딸에게 사위와 좀 더 대화를 나눠보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돌아간 작은 딸.
그리고 며칠 뒤 한 씨는 가슴에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사를 하기 전에 혹시나 유방암일까봐 무서웠는데 다행히 혹이 몇 개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제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더해 몸살까지 함께 와서 이러다가 자리보전하고 눕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하세요. 역시나 병원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씨도 마음만은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작은 딸이 또다시 한 씨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짐까지 싸들고 왔죠. 진이 너 뭐야? 이 짐은 다 뭐고? 한 씨가 당황하여 묻자 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엄마 집에 있으려고. 뭐?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한 씨가 기가 막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집 나왔어? 그러니까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비슷하지 뭐. 한 씨가 사위에게 얼른 전화를 해보았더니 사위는 반대로 사돈네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이한테 장모님 댁에 며칠 가 있으라고 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하는 것 같고 그래서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위에게 한 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집 나온 딸내미를 밖에서 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손녀딸도 함께 있으니 말이죠. 미안, 엄마. 그러자 딸도 병원에 다녀온 한 씨를 아는지라 민망하다는 듯이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힘들게 안 할게. 그런데 그 말과는 반대로 딸은 살판이 났고 한 씨는 그때부터 한 씨도 쉬지 못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한 씨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하더니 그것도 하루뿐이었죠. 애는 뒷전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드러누워 보냈습니다. 밥 먹자. 엄마, 함께 식사하자는 뜻보다도 밥을 차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뭐가 맛있지? 닭도리탕 먹을까? 잊지도 않은 닭을 사다가 해바치라는 딸에게 기가 막힌 웃음을 지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해 먹어 좀. 한 씨가 기운 없이 중얼거리자 딸은 귀찮다며 투덜거렸습니다. 한 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병이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딸이 집에 와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이 거기 있다며? 그새 작은 딸과 통화를 했는지 큰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박서방 어제 출장 갔거든. 애들도 어린이집 방학했어. 난 회사 하루 쉬고. 그래서 주말 껴서 엄마 집에 가려고. 뭐야? 너까지 오면 어떡해? 엄마 몸이 안 좋다니까. 뭐야, 나도 힘들어. 진이는 가도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말이야? 큰딸이 무척 서운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엄마 몸이 안 좋다니까. 누가 엄마한테 뭐 해달래? 그냥 가서 진이도 보고 조카도 보고 그렇게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려는 거지. 이런 때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있을 일이 거의 없잖아. 한 씨가 말이 없자 큰딸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픈 거 아니까 내가 가서 도와줄게. 진이네 애기는 어려서 손이 많이 갈 거 아니야. 딸은 그런 줄 알겠다며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이런 딸들을 못 끊어내는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딸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딸들을 보면 한 씨도 물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건강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운이 없으니 누가 와도 반갑기보다는 부담스럽고 지쳤습니다.
그런 한 씨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은 그저 좋다고 한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큰딸은 전화를 끊은 지 3시간 정도 뒤에 쳐들어왔습니다. 언니 왔어? 작은 딸이 무척이나 반가워했습니다. 손주들도 어린 사촌동생이 예쁜지 신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심란한 것은 한 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준다는 말을 믿었던 게 바보였습니다. 큰딸도 작은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큰딸내가 오고 나서부터는 한 씨가 해야 하는 일이 3배, 4배 늘었습니다. 엄마, 애들 내복 2벌 챙겨왔는데? 하나 안 보여. 아침에 뭐 흘려서 갈아입혔어. 정말? 그러면 벗은 건 빨았어? 빨래통에 있지. 뭐? 그럼 이따가 잘 때는 뭐 입히라고? 바로 빨아서 널었어야지. 그런다고 벌써 말랐겠어? 한 씨의 말에도 큰딸은 투덜투덜 말도 많았습니다. 뻔히 음식을 흘렸던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한 씨의 탓을 하는 딸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내복을 갈아입힌 것도 한 씨였는데 꼬투리만 잡는 딸에게 지쳤습니다. 그리고 뭐 해달라, 뭐 챙겨달라. 밥이나 설거지는 큰딸이 하긴 했지만 그 밖에 자잘한 일들은 모두 한 씨를 불러 해결하곤 했습니다. 엄마, 그거 피야? 작은 딸의 목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인중을 가르며 뜨거운 무언가가 후두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씨가 황급히 고개를 젖혔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다가와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엄마 코피나. 고개 젖히면 안 돼. 숙여야 된대. 그러면서 휴지로 코를 막아주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코가 틀어막혀서가 아니라 지금 한 씨가 처한 상황이 답답해서 그런 것이 더 큰 듯했습니다. 두 딸이 놀라서 난리를 쳤고 큰딸이 집 앞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수액 맞고 갈 테니까 집에 가 있어. 1~2시간 걸린다는 간호사의 말에 한 씨가 큰딸을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검사한 결과 큰 병이 없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피로해서 그런 것임은 알고 있었지만 이대로 지냈다가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수액을 맞으며 누워있자 설핏 잠에 들었습니다. 오히려 집보다 병원에서 더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온 한 씨는 눈앞에 펼쳐진 난장판에 기함을 했습니다. 아이 셋이 어지른 거실을 치울 생각도 안 하고 두 딸이 식탁에 앉아서 깔깔대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에서 큰일은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게.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가서 자. 막 집으로 들어온 한 씨에게 딸들이 호들갑스레 말했습니다. 그런 딸들을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튼간 입으로만 효녀들이었습니다. 이러다가도 금세 한 씨를 부르며 이것저것 요구할 것이 뻔했죠.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에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나갔다 올게. 이 시간에 어딜?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습니다. 아, 언니랑 이 앞에서 맥주 한잔 하고 오려고. 지금? 응. 엄마가 애들 좀 씻겨서 재워주면 안 될까? 요 앞에 문을 빨리 닫는단 말이야. 그러자 옆에서 큰딸이 거들었죠. 맞아. 애들 재우고 엄마도 푹 자. 엄마 몸 안 좋으니까 우리끼리 나갔다 올게. 엄마도 우리가 없어야 조용히 잘 거 아니야. 마치 한 씨를 배려라도 하는 듯한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한 해결책은 자신들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가는 거는 마음대로 하는데 애들을 엄마 혼자 어떻게 씻겨? 그냥 세수랑 양치만 시켜줘. 너희가 하고 가. 양심이 있니? 한씨가 차갑게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두 딸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각자 자기 자식들을 씻겼습니다. 한씨는 그동안의 안방에 누워 잘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재우고 말고 할 체력도 없었죠. 1시간쯤 뒤에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한씨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잠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쾅쾅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누운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돌쟁이 손자는 함께 자고 있었죠. 이번에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씨가 황급히 나가보자 밑에 집 남자가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잘 시간에 이러면 어떡합니까?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 생각 안 해요? 아, 당황해서 뒤돌아보자 거실에서 놀고 있는 두 손주들이 보였습니다. 그냥 거실에 둔 채로 나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손주들이 와 있어서요. 그러면 뛰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참아보려고 해도 멈출 생각을 해야 말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재울 거예요. 한씨가 민망한 표정으로 연신 사과하자 이웃 남자도 헛기침을 하고는 내려갔습니다. 한씨는 뒤돌아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주들을 방에 눕혀놓고 한씨가 그 옆에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거실에 딸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얼른 일어나 봐. 성이야. 진이야. 그런 딸들을 한씨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엄마. 얼마 못 잤어. 애들 밥 좀 줘. 유언이라도 남기는 사람처럼 큰딸이 그 말을 내뱉고는 다시 베개에 얼굴을 푹 파묻었습니다. 그런 딸을 한씨는 더는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덮고 있던 이불을 확 빼서들고는 말했습니다. 어서 일어나라니까. 그리고 짐 싸. 그러자 딸이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꿈뻑꿈뻑 뜨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너도 얼른 일어나. 옆에 누워있던 작은 딸에게도 똑같이 하자 딸들이 물먹은 손마냥 흐느적거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 왜 그래? 그리고 진작부터 일어나 있던 손주들은 그 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서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대로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너희도 집에 가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힘들든 말든 알아서 좀 살아. 그러자 딸들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래. 엄마 힘들어서 죽는 꼴 보고 싶은 게 아니면 제발 좀 쉬자. 쉬면 되잖아. 어쩜 30 넘어서도 이렇게 철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딸들 와 있으면 좋지 않아? 그러게. 이렇게 말동무도 하고 우리가 있는 게 엄마는 귀찮아? 귀찮고 말고 할 것 없이 딱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코피까지 쏟은 엄마를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드니? 황당한 마음에 대꾸하자 딸들은 오히려 한시 보고 너무한다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힘들어서 친정 찾아온 딸들을 이렇게 아침부터 깨워서 쫓아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남들은 자식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안 자고 가면 서운해하고 그러던데 엄마 맞아? 제 딴에는 그냥 하는 소리일지 몰라도 한시는 엄마가 맞냐는 그 말에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엄마면 은퇴할란다. 뭐? 엄마 노릇하다가 병들기 전에 그만한다고. 그러고는 당황해하는 딸들의 짐을 현관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딸들이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기가 막히다며 씩씩거렸죠. 엄마 이러고 나중에 딸밖에 없네 어쩌네 하지 마. 우리 진짜 서운하니까. 한씨는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집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한씨의 입에선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딸들이 서운해서 당분간 연락을 끊은데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씨의 생각을 비웃듯 딸들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삐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딸이니까 참았어. 누가 참았다는 건지 어이없는 말을 하던 딸은 또다시 애 좀 맡아달라고 하기도 했고 반찬을 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두 딸이 작정한 듯 다시 괴롭혀대는 딸들이 한씨는 지긋지긋했습니다. 또 머리로 피가 몰리는 것 같아서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씨는 부동산에 집을 내놔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금방 팔리겠나 싶었는데 한씨의 집은 보름 만에 계약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딸들에게 말을 하니 둘 다 난리가 났죠. 이사를 간다고? 그래. 갑자기 무슨 이사야? 어디로? 한씨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늙음하게 기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니 말이죠. 고향에는 한씨의 남동생도 있었고 친척이나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기함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가려면 차 타고 3시간은 가야 하잖아. 딸들은 그러면 자신들이 어떻게 오냐며 놀랐습니다. 한씨는 그래서 딱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도시락 큰 병원도 있었고 노후를 보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딸들과 왕래하려면 큰 맘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명줄이 늘어날 것 같았죠. 딸들의 아우성은 무시한 채로 한씨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했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왜 진작에 이사하지 않았나 싶어서 후회스러웠죠. 너무나도 편한 삶이었습니다. 너희는 거리가 머니까 명절 때나 시간 나면 한 번씩 와. 너무 멀어서 힘들면 엄마도 건강 좀 회복하고 시간 있을 때 한번 올라가든지 할게. 태연하게 말하는 한씨에게 딸들은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봤자 시집 이야기, 육아 이야기 등이었습니다. 너희 인생이고 너희가 선택한 삶이니까 극복해봐. 힘들면 박서방이나 김서방하고 잘 상의를 해보고.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자. 처음 1년은 연락도 뜸했고 딸들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서로에게서 독립된 것 같아서 장점이 더 컸습니다. 보고 싶을 때 자주 보지 못하니 더욱 애틋하기도 했죠. 여러모로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딸들과는 종종 전화하면서 서로 소식을 전하면 반가웠습니다. 몸이 멀어지니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씨는 딸들과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습니다. 요즘엔 동네 친구들과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시간도 보내는데 그게 그렇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한씨는 더 이상은 기운이 없지도 코피를 쏟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범인이냐? 누가 남의 집을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냐? 남이요.
지금 집 밖에 난리가 났어요. 도둑 들었다고. 남의 집 담장을 넘었으면 도둑이지 뭐야? 도둑이라뇨. 그냥 놓고 간 게 있어서 들린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해보지 그래. 경찰서요. 그래. 지금 보안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누구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출동한다고 그러더라. 네? 출동이요. 아버지, 이런 염치 없는 놈. 집 사는데 돈 한 푼 보태기라도 했냐? 아니면 쓰질 말던가? 썼으면 곱게 치우기를 하던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켜놓고는 콩고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으려고 들락날락 거리는 게 도둑놈이 아니고 뭐야?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을 못하지. 그렇다고 어떻게 아들을 경찰서에 보내려고 그러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방영국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 씨는 최근에 마당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알람이 울리도록 감지 장치를 문과 모든 창문에 설치했죠. 훔쳐갈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의리의리한 대저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의 침입이나 기타 방범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 씨의 아들과 며느리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와서 방 씨의 집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치들이었습니다. 이 집을 마련할 때는 그렇게 반대하던 아들이었대. 막상 집을 수리하고 살만해지니 수시로 내려와서 마음대로 쓰고 방 씨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일까지 저지른 아들. 이제 더 이상은 아들 내외가 방 씨의 공간에 쳐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 씨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방 씨는 3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고 남은 가족은 아들 방역수 하나였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10년 차로 보통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왕래하는 사이였습니다. 아들과는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 거리로 따지자면 차 타고 1시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늘 오가지는 못했죠. 그건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방 씨는 혼자서도 잘 지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며 노후를 보냈습니다. 방씨, 이것 좀 봐봐. 뭐를? 이거 우리 고향 친구가 보내준 건데 말이야. 방 씨의 친구가 어느 날 휴대폰을 내밀며 사진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방 씨가 들여다보니 웬 집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날 왜 보여주는 거야? 방 씨가 의아해서 묻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귀농하고 싶다며. 친구의 말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방 씨가 시골에서 살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것을 기억한 듯 했습니다. 방 씨는 늘 도심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살았던 정겨운 그런 마을과 그런 집 말이죠. 하지만 늘 꿈만 꾸었습니다. 방 씨도 나이 들면 오히려 도시에서 사는 게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으니 말이죠. 또한 오랫동안 살았던 이곳을 막상 떠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친구가 사는 마을에 나온 집인데 내가 살 사람이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라고 했지. 그 살 사람이 나야? 그래. 방씨 이런데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아,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자네 고향이면 너무 멀잖아. 내 아들도 여기 살고 나도 병원도 다니려면 어디 못 가. 그냥 가고 싶다고 한 거지 진짜로 가지는 못해. 그러자 친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고향이었으면 사란 소리도 안 하지. 차 타고 여기서 1시간이나 1시간 반밖에 안 걸려.
그리고 엄청 싸게 내놔서 이사 안 가고 이 집만 사다가 별장처럼 쓰면 되잖아. 그래, 방 씨가 솔깃해서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땅값이 있는데 비싸지 않어? 방 씨도 가까운 곳을 알아보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비싸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친구의 숙부가 살던 집인데 오랫동안 안 써서 그 집 식구들이 팔기로 했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돈이 급하다고 빨리 좀 팔아달라고 그랬대. 내가 방씨 생각이 나가지고 기다려보라고 한 거야. 가격을 들어보니 친구가 장담한 대로 무척 저렴했습니다. 별장으로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타격은 없을 것 같았죠. 집은 영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10년은 비워져 있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수리는 많이 해야 돼. 근데 이런 게 다 땅값이잖아. 오히려 낡은 집이 있어서 골치 아프니까 싸게 판다는 거야. 친구의 말도 맞았습니다. 방 씨처럼 이런 구옥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철거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본 집은 방 씨의 생각보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폐가처럼 스산해 보였지만 그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뼈대는 참 좋아 보였죠. 방 씨는 고민하던 것이 무색하게 단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방 씨를 아들은 어리석다며 비난했습니다. 아니, 돈 아깝게 그게 무슨. 진짜 싸게 샀어. 아무리 싸게 사도 말이에요. 집 놔두고 이런 귀신집 같은 걸 왜 또 사요? 너도 알잖냐? 귀농하고 싶었던 거. 그렇다고 진짜로 귀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별장으로 그런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전원주택을 사셨으면 말을 안 해요. 아들은 돈 낭비를 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방 씨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 만큼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었고 아파트 생활에 벗어나 숨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런 닭장 같은 곳에서만 갇혀 지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방 씨는 아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아들에게 한 푼이라도 보태달라고 한 적도 없었죠. 방 씨는 잔금을 치른 뒤에 그때부터는 집을 수리하기 위해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방 씨가 원하는 대로 수리하기 위해 직접 내려갔죠. 주변에 편의시설 하나 없는 한적한 곳이었지만 방 씨는 더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가까이에 이런 마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저 집이 옛날에는 무지 잘 살았다고요. 그냥 지은 집이 아니고 주변 땅은 진작에 다 팔아버려서 그렇지만 아무튼간 이 집은 진짜 잘 산 거예요. 수리를 하면 할수록 방 씨도 느끼고 있던 바였습니다. 막 지은 집이 아니고 정말로 뼈대가 있는 한옥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수리가 완료가 되니 정말 그럴듯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에 석가래와 마루가 멋들어진 요즘엔 좀처럼 볼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말이죠. 구들방에 있는 작은 별채도 하나 있어서 불을 떼면 바닥이 뜨끈했고 본체 내부는 수리를 해서 당장 들어와 거주를 한다고 해도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뼈대는 최대한 살리되 내부는 현대식 주방도 있었고 욕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엔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방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텃밭에도 이것저것 심고 집도 가꾸고 따로 취미 생활이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씩 내려올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이번 명절에 가기로 했던 여행 말이에요. 그게 숙소 예약이 잘못돼서 이번엔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아 이번에는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냐? 애들도 기대 많이 했을 텐데. 손주들이 실망했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 씨가 잠시 생각에 빠져 있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거기에 가보는 게 어떠냐? 방 씨는 아들에게 방 씨의 시골집에 한번 같이 가보는 게 어떤지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떨떠름한 기색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안에 있고 하루 정도는 지내기에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사진을 몇 장 보내주자 아들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생각보다 쓸만해 보였는지 그곳에서 하룻밤 묵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었을 때 다 함께 도착한 집. 아들도 놀라고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은 무척 좋아했죠. 생각보다 정말 좋은데요. 아버님, 마당에서 축구하자. TV에 나오는 그런 곳 같네요. 아들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잘 꾸며 놓으니까 요즘 TV에서 연예인들이 숙소로 쓸 법한 그런 멋진 한옥이었습니다. 이런 마루에는 처음 앉아봐요. 며느리도 무척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내부도 잘 고치셨네요. 아들은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던 집이 생각보다 좋은 듯 했습니다. 상당히 운치가 있다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에서 거주하기에는 편의시설이 가까이에 없어서 불편할지 몰라도 이렇게 하루 이틀 머물다 가는 건 무척 좋았습니다. 상추 좀 따다가 고기 구워서 먹자. 방 씨는 창고에서 큰 솥뚜껑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희는 이런 데다가 고기 구워 먹은 적 없지? 손주들이 너도나도 상추를 뜯었습니다. 며느리도 텃밭에 난 채소들을 뜯어다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깝고 좋네요. 마당에 둘러앉아서 고기를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왔다 갔다 힘들지도 않고 이렇게 쉬다 가기 너무 좋아. 그러게요. 휴가마다 와도 되겠어요. 여름에 오면 더 좋겠는데요. 그럼 요 앞에다가 물 받아놓고 애들 놀기에도 좋지. 서울에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이런 거 사다가 숙박업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숙박업? 네. 하루씩 빌려주고 돈 받는 거죠. 호텔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가 특색이 있어서 더 인기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색다르고 한적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보고 빌리고 하는 거죠. 그래. 신기하구만. 그렇다니까요. 이런 집도 그렇게 빌려주면 비싸요. 한 20만 원은 충분히 받을 것 같은데, 아니, 30. 하룻밤 자는데 네. 아들의 말에 방 씨가 그러느냐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말았지.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하룻밤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뭘 말이야? 그 외 아버지 집 빌려주는 거요. 아들의 말에 방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집이 좋다고 칭찬할 목적으로 지나가며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들이 이토록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로 그걸로 돈벌이를 하자고. 어차피 아버지도 많이 가봤자 한 달에 2-3번 아니에요? 주말만 한 번씩 빌려주면 용돈벌이도 하고 좋죠. 용돈벌이가 뭐가 필요해? 골치만 아플 것 같은데. 골치가 왜 아파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올려볼게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영업하려면 어디다 등록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강력한 주장에
방 씨도 얼떨결에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누군가 돈 주고 그곳을 빌릴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아들에게 누가 예약을 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아들이 방 씨에게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20만 원 받았는데요. 이런저런 비용 빼고 10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 얼떨떨했습니다. 정말 20만 원이나 주고 그런 시골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나 싶었죠. 아들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그러네. 내려가서 한 번씩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리라는 건 방 씨의 몫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10만 원을 받고 3일이 지났을 때 방 씨가 시간을 내서 내려간 날 집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사용하고 갔으니 어수선한 것은 물론이었고 무척 지저분했습니다. 먹었던 것들이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고 텃밭은 무언가 한 차례 밟고 간 듯 망가져 있었습니다. 또 설거지는 했는지 말았는지 음식물이 묻은 식기들이 싱크대 옆에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이불들은 잤던 그대로 펼쳐져 있었는데 어쩜 이렇게 뒷정리라고는 안 해놨나 싶었습니다. 실내 실외할 것 없이 너무 더러웠죠. 아니, 이건 또 왜 이래? 설상가상으로 변기는 물도 내려가지 않았고 구들방은 아궁이가 막혔는지 제대로 뜨거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방 씨는 이틀 내내 집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것들도 고치느라 여러 사람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방 씨는 이불을 세탁기에 넣으며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혁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왜 그러시는데요? 이거 문고리도 망가져 있고 말이야. 성한 데가 없어. 한두 명이 왔다 간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이거 수리비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수리비요? 10만 원 받았는데 수리비는 30원 들게 생겼는데 이거 어쩌냐? 방 씨는 이불을 세탁기에 돌리고 다리가 부러져 누워있는 의자를 세웠습니다. 아, 수리비를 어떻게 받아요? 왜 못 받아? 고장냈으면 수리비는 줘야 할 것 아니야. 아니, 그래도 이게 정당하게 허가를 내고 한 장사도 아닌데. 뭐? 그런 건 다 알아서 한다며? 방 씨가 황당한 마음에 대꾸하자 아들이 대답을 피했습니다.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며 말이죠. 그랬다면 돈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아들이 알아서 한다는 소리를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일까지 해가며 방 씨의 집을 망가뜨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는 게 아니었다며 무척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안 한다. 수리비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안 빌려줄 테니까 그 홍보라는 것도 하지 말어. 아, 아버지.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또 예약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돈 받아서 메꾸면 되잖아요. 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방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무척 떨떠름한 기색을 보였지만 2번 똑같은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 뒤로 방 씨는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시골집에 내려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방 씨는 좀 오래 머물다 올 생각으로 짐을 쌌습니다. 몸도 안 좋으니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도 듣기가 싫고 한적한 곳에서 좀 쉬다가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집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펼쳐진 광경이 가관이었습니다. 방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혁수, 너 여기 내려왔었냐? 아, 아버지 집이요? 네. 지난 주말에요. 아니, 그러면 좀 치워놓고 갔어야지. 아, 지저분해요? 그건 이렇게 해놓고 간 네가 더 잘 알지 않겠냐? 방 씨는 불만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담배꽁초를 암담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겨우 정리해놨던 텃밭도 어느새 또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치우고 왔어요. 다행히도 망가진 것은 없었지만 이러면 모처럼 쉬러 와서 또다시 청소만 해야 할 듯 했습니다. 방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아들을 청소하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방 씨는 말도 없이 와서 집을 쓴 것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에 내려오면 제대로 정리해 놓고 가란 잔소리는 했죠. 알겠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이왕 생긴 집, 아들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면 방 씨도 기쁜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당에 쭈그려 앉아서 담배꽁초를 줍다가 방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만, 이놈이 담배 끊은 지가 10년은 됐을 텐데. 첫 손주를 가지고 나서 담배를 끊었던 아들이었는데 웬 담배꽁초인가 싶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건 아닌 듯 했습니다. 이놈이 다시 담배를 피나? 참 건강 생각하라니까. 방 씨가 혀를 차며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그 뒤로 방 씨가 내려갈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쓰겠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어쩌면 매주 주말마다 사용하는 듯 지저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치우겠다고 약속한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금 정리해두는 것 같을 때도 있었고 말도 안 되게 더러울 때도 있어서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내려간 방 씨가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너는 대문도 안 잠그고 가면 어떡해? 아, 안 잠겨 있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 집에 뭐 가지고 갈 것도 없잖아요. 뭐야, 너 이렇게 쓸 거면 앞으로는 쓰지 말어. 항상 바쁘다는 아들네 가족이 왜 이렇게 자주 내려오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들도 자꾸만 잔소리 듣는 게 싫은 듯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전화만 끊으면 끝이었고 모든 뒤처리는 방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갔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집에 식구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무슨 말인지. 아니, 늘 볼 때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것 같아서 그렇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집 말하는 게 맞아요? 맞죠? 얼마 전에 수리해서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맞긴 한데 저 말고는 아들네 가족밖에 안 올 텐데. 방 씨가 중얼거리자 동네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젊은 사람들끼리도 오고 한 10명도 넘게 온 적도 있고 늘 그렇게 들락날락 하잖아요. 내가 이 건너편 집에 살아서 잘 알죠. 이웃의 말에 방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서 난 대가족인 줄 알았는데. 근데 밤에나 새벽에는 좀 조용히 해야지. 한 번씩 그렇게 오면 밤새 시끄럽게 해서 동네 사람들끼리 말이 많아요. 이 동네에서 살려면 그래도 서로 그런 건 맞춰가며 살아야죠. 노인들이 많아서 다들 일찍 자는데. 아, 그래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의할게요. 방 씨는 얼른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사람의 말이 맞다면 범인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방 씨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너 이 집 다른 사람들 또 빌려준 거야? 다짜고짜 묻자 아들이 놀란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방 씨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올린 글을 보고 사람들이 자꾸 연락이 와서요. 뭐?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이 집으로 장사를 했단 소리야? 청소를 분명히 잘 해놓으라고 했는데, 골치 아픈 듯 중얼거리는 아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집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며 뻔뻔하게 구는 아들. 방 씨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20만 원씩 받았다면 아무리 못해도 100, 200은 챙겼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방 씨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을 테니 자신들이 쓴 척을 한 모양이었는데 그게 가장 괘씸했습니다. 너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나한테도 그렇고 허가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안다고 그러세요. 번 돈 절반은 보내드릴게요. 됐다. 그렇게 번 돈 줄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내 집에 다른 사람 들일 생각하지 말어. 전화를 끊고도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도 고생했던 것이지만 아들의 상식 밖의 행동에 무척 실망했습니다. 방 씨가 이 집을 산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한심하게 보더니 결국엔 뒤에서 꾸민 일에 기가 찼습니다. 방 씨는 그날 이후로 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자기 죄를 알았는지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약 2달 뒤에 주말에 방 씨는 아들네 가족과 그 집에서 마주치게 됐습니다. 평소엔 평일에 방문하는 방 씨이기에 아들은 처음엔 방 씨를 보고는 놀란 듯 하더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못 쓰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는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비밀번호는 어떻게 안 거야? 그러자 아들이 담장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대문에 비밀번호 키가 있긴 했지만 담장 자체가 낮아서 넘어서 들어오려거든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곳에 들어온 아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성수기라 숙소도 비싸고 해서요. 모처럼 고쳐놨는데 저희 좀 쓸게요. 그러면서 불편하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꼭 방 씨 보고 이만 나가달라는 듯해서 어처구니가 없어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얼른 나가지 못해? 말년에 한적하게 좀 살아보려고 산 집인데 이게 뭐야? 너희도 별장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 아들네는 방 씨의 말에 오히려 기분 나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가족끼리 이러시기에요? 그러면서 방 씨에게 인색하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집이 저희가 쓴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안 오실 때 좀 쓰겠다는데 그게 아까우신 건 아니겠죠. 아까워? 너무 아까우니까 어서 나가지 못해? 방 씨는 도둑처럼 들어온 아들네 가족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은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뭐가 그리 불만인지 계속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다면 방 씨도 그런 생각까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뒤로도 묘하게 누군가 쓴 것 같은 흔적에 방 씨가 고심했습니다. 대문 말고는 잠금 장치도 영 허술했고 방 씨가 늘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방 씨 모르게 누가 왔다가 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들인지
아니면 아들이 또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빌려준지는 모르겠지만 방 씨에게는 그거나 그거나였습니다. 참 이해 못할 자식이었습니다. 남들이 20만 원씩 줘야 쓸 수 있는 곳을 공짜로 써서 그런가. 방 씨라면 들었고 치사해서라도 안 올 텐데. 하지만 굳이 오는 이유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 씨는 보안업체를 불러서 마당 전체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센서는 어디에다가 설치할까요? 문이랑 창문에도 전부 다 해주세요. 네. 그러면 누가 이 문을 이렇게 열면 알람이 울릴 거예요. 저희한테도 울리고요. 그래요? 그리고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보안업체 직원이 방 씨의 휴대전화에도 무언가 설치해줬습니다. 매달 돈이 나가긴 했지만 이걸로 침입자를 막을 수 있다면 아까운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어느 날 방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CTV 화면을 확인해 보니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마당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도 알람이 울리는지 당황한 모습이었죠. 잠시 뒤에 보안업체에서 전화가 왔고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도 한동안 알람이 울렸는지 마당 밖을 비추는 CCTV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 것도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네가 범인이냐? 누가 남의 집을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냐? 범인이요? 지금 집 밖에 난리가 났어요. 도둑 들었다고. 남의 집 담장을 넘었으면 도둑이지 뭐야? 도둑이라뇨. 그냥 놓고 간 게 있어서 들린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해보지 그래? 경찰서요. 그래? 지금 보안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누구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출동한다고 그러더라. 네? 출동이요. 아버지, 아들이 무척 당황스러운 투로 다그쳤습니다. 방 씨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 염치 없는 놈. 집 사는데 돈 한 푼 보태기라도 했냐? 아니면 쓰질 말던가? 썼으면 곱게 치우기를 하던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켜놓고는 콩고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으려고 들락날락 거리는 게 도둑놈이 아니고 뭐야?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을 못하지. 그렇다고 어떻게 아들을 경찰서에 보내려고 그러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가 집에 들어왔다길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맞잖냐?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음부터는 발길도 하지 말아라. 방 씨가 전화를 끊자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를 거절하고 다시 CCTV 화면을 보자 안절부절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출동하지 않겠지만 한참 거기서 서성거릴 아들을 보니 쌤통이었습니다. 아들은 1시간 가까이 마당에서 앉았다 섰다 하더니 결국 눈치를 보며 집 밖을 나섰습니다.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근처에 얼씬도 안 할 듯 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뒤에 장문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집을 빌려주고 받았던 돈은 돌려주겠다며 돈도 보내왔습니다. 콩밥 먹기 어지간히 싫었나 보지. 그리고 얼마 뒤에 내려가니 동네 사람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난리가 났었는데 비용하고 말이에요. 집에 뭐 대단한 거 감춰놨어요. 무슨 카메라를 저렇게 설치해놨어요. 재벌집도 아니고. 그냥 누가 드나들까 봐요. 혹시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집에 올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동네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씨는 카메라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진작에 해놨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지만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